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한국 사건을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 이야기는 조금 잔혹스러운 내용인데, 그 잔혹스러운 내용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경각심 위주,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곧 출소할 조두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일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입니다. 그날은 2012년 8월 20일, 굉장히 행복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고, 집에 있던 아내, 평범한 주부 37세 이 씨는 그 휘하에 있던 아이 4살과 5살 두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무렇지 않게 9시 10분, 15분경 함께 차를 타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도 잘 보내고 당연히 평범한 일상처럼 집에 돌아와 그 이후의 일과들을 보려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12년 8월 20일, 바로 이 날짜를 기점으로 평범한 주부였던 이 씨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그리고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건지 자세한 내막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었던 시각이 9시 15분경. 그런데 무언가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왜 이렇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비명소리, 누군가가 맞는 소리. 바로 이 집의 아랫집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 이웃 주민은 조심스럽게 계단 위로 올라가 봅니다. 뭔가 이상한데? 문 앞에 갔을 땐 이 소리가 훨씬 큰 상황이었던 거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었고, 바로 곧장 치안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를 받았던 경찰은 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고, 현장에서 문을 쿵쿵쿵쿵 두들겼을 때 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지? 결국 강제적으로 문을 오픈을 했고, 그 안에 보였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쪽에 한 구의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뭔가 씩씩거리면서 서 있었던 거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한 남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남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잔혹한 살인마, 이름 서진환입니다. 당시 나이 42세였죠. 일단 체포됐던 서진환, 현장 자체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현장의 피해자의 모습부터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입니다. 뭔가 남자가 침입을 했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여성, 일단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범벅. 확인해본 결과 두개골이 깨져 있었고, 그리고 안구 부분이 함몰돼서 안구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까지였습니다. 분명히 폭행이 있었다라는 걸 의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런 폭행만으로는 뭐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큰 문제가 있을 수는 없겠죠.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의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목 쪽이었습니다. 목에 총 4군데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즉 칼로 찌른 부분인 거죠. 근데 현장에서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바로 119를 해서 이제 보내기는 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현장이 약간 이상합니다.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피해자는 쓰러져 있었고 과다출혈 상태였던 거죠. 근데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됐던 겁니다. 바로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하고 끌고 간 뒤 조사를 해보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전과 11범, 강간, 절도, 상해.
당시 나이 42세인데도 불구하고 16년을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체포 당시의 사진 왼쪽 발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던 거죠. 경찰은 묻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경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2012년 8월 19일이었습니다. 그날 잠을 자고 싶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는 그동안 교도소도 너무 많이 갔다 왔고 만나는 여자친구라는 사람도 없었다. 물론 옛날에 2000년 초반에 좀 나이가 많았던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만나던 도중 자신이 성범죄를 또 저질렀었고 그것 때문에 경찰에 구속되면서 헤어졌었다. 그 이후에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다.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건 누군가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이제 성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늘 내 머릿속엔 내가 성폭행하던 사람들, 그리고 컴퓨터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음란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발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생각보다 외모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 즉, 내 외모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전자발찌가 늘 발목을 잡았다. 실제 확인해본 결과 출소하자마자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는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서진환의 싸이월드입니다. 여기 있는 전화번호 제가 지금 가려놨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홈페이지를 미리 찾으시더라도 이 전화번호에다가 문자 혹은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번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것도 약간 자신감이 있었고 그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습니다. 저 미니홈피 개설 날짜가 자신이 바로 직전 이제 저질렀던 범죄에서 만기 출소하고 난 다음날 바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채팅 사이트에 계속 가입을 하고 거기서 글을 남기고 활동했던 것까지 확인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해서 당시에 그 S모라고 부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고 있다가 어떤 여성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는데 돈을 요구했던 문제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회사에 가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전기 배관 회사 사장에게 30만 원을 가부를 요구합니다. 원래 여기에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사장이 30만 원을 요구하는 서 씨를 보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평상시에도 근무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고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3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했던 거였죠.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거절을 당하고 난 뒤에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답니다. 어떻게든 누군가를 해야겠다. 그날 바로 나 좀 몸이 안 좋아서 일 더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나옵니다. 그때부터 새벽 아침부터 뭔가 동네들을 다니면서 자신이 타겟으로 정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돈도 없고 잡히지 않으면 되겠지. 그리고 혹시 잡히더라도 또 한번 교도소 갔다 오지 뭐.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곳이니까. 그리고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을 때 미수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뭔가 성기능의 장애,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 이후 언제든 난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비아그라 같은 걸 구매한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거와 함께 챙기고 마시면서 청테이프와 과도 그리고 마스크를 함께 착용합니다.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이 D-Day였습니다. 2012년 8월 20일 비가 조금은 내리고 있던 바로 그날 아침 자신의 타겟을 찾고 있었던 상황.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분명 서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가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라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 중에는 첫 번째, 자신이 미리 뭔가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걸 준비를 했다.
약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청테이프와 과도, 파란 마스크까지도 준비했다는 점. 잡히더라도 또 갔다 오면 되지. 성인이고 난 뒤에 자신이 40세가 될 때까지 16년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 이 악마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조두순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서 씨의 귀에 무언가 특이한 소리, 특이한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함께 나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처음 보여드렸던 이분이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한 주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보이십니까? 악마 서 씨입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나오네.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가고 있다. 문을 안 잠그네. 아이를 분명히 유치원에 데려다줄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 문을 잠그지 않았네. 바로 2층이었습니다. 9시 20분경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봤고, 그리고 자기는 완벽하게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범죄자의 심리적으로 봤을 땐 이제 곧 피해자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주부이 씨, 피해자는 그렇게 집을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서 씨를 마주했던 거였죠. 이 이후부터도 전부 서 씨의 진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장 검증할 때 당시의 진술이었는데, 피해자가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서 너무 놀랍고, 그리고 칼로 위협을 하는데도 저항을 시작해서 일단 제일 처음 치은을 남깁니다. 치은이라는 게 이제 자신의 이빨로서 한 행위인데, 이제 피해자의 사체 부분에 보면 가슴 부분입니다. 그쪽에 살점이 떨어져 있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처음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었다. 그 이후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걸 못 지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안면부를 집중 구타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그 구타하면서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과거에 있었던 나를 떠나간 여자들, 그리고 나에게 30만 원을 주지 않았던 사장,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더 분노 폭발적인 폭행을 가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반항을 하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던 거죠. 이 시간이 거의 2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띵동, 띵동. 2시간 정도가 지날 때쯤 서 씨는 점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지났고 누군가가 올 수도 있고, 더불어 이미 자신의 몸에 너무 많은 피가 묻은 상황이었죠.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띵동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들긴 겁니다. 그때 당시 서 씨의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바로 문 쪽으로 기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뛰어가다시피 마지막 온힘을 다해 입구 방향으로 뛴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나가면 피해자가 살아있고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바로 현관문 앞쪽에서 피해자를 잡은 뒤 그렇게 칼로 목을 찔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들으셨던 대로 문이 열렸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서 씨는 체포가 됩니다. 이게 서 씨가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사이코패스틱한 범죄자였죠.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 기분, 고통 아무것도 관심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리 들어가 있었죠. 자, 경찰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들었던 모든 경찰들은 당연히 혀를 차게 됩니다. 와, 정말 끔찍한 X다. 그런데 범죄 경력에서
이상한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이 범죄자, 이 악마가 왜 걸리면 또 한번 들어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범죄 경력을 보게 되면 1990년 9월 군복무를 하다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97년 8월 전남에 있는 고향마을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합니다. 그 날짜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징역 5년을 받게 되고 2002년 9월 출소를 하게 됩니다. 2004년 4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옥탑방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후에 재판을 하다가 절도죄가 하나 추가되면서 7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당시에 그래서 7년 6개월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출소를 했던 날짜가 최종 만기 출소 2011년 11월에 출소합니다. 2011년 11월을 출소한 뒤 1년도 안 돼서 그 이후에 성범죄를 또 저질렀던 거였죠. 놀랐던 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놀랄 게 어떤 건지 아마 아실 텐데 체포되자마자입니다. 2012년 8월 20일 체포해서 서 씨의 DNA를 확인해 봤는데 그쪽 광진경찰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DNA 또 나왔는데? 확인해 본 결과 13일 전 2012년 8월 7일 면목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게 또 확인됩니다. 거기에 DNA가 서 씨와 일치했던 거죠. 서 씨가 얘기했던 건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뭔가 욕구를 풀어야겠다. 아니요. 이미 13일 전에도 했었습니다. 안 걸리겠지. 13일 전에도 안 걸렸으니까.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도 뭐 또 금방 나오겠지.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걸 보면 아니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2004년에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법망에는 특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관리의 특례법이죠. 그게 뭐냐면 살인, 성폭행,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형기를 마치고 3년 이내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면 규정 형량의 2배를 제공한다. 무조건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97년에 8월 15일 날 성범죄를 또 저질렀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에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4월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일단 기본 형량이 5년입니다. 근데 당시에 성폭행으로 징역 7년이 나왔던 거죠. 그럼 5년, 최저 5년이라고 봤었어도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징역 10년입니다. 징역 10년. 물론 7년으로 따지면 징역 14년이었겠죠. 징역 10년이었다면 2014년에 출소했을 겁니다. 2014년에 출소했다면 2012년에 피해자가 없었을 수도 있지요. 혹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당시에 이게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1심 재판 당시의 문제였는데 당시 기소했던 검사가 형법에 적용할 때부터 특강법이라는 걸 넣지 않고 그냥 누범조항, 그냥 일반 형법 조항을 넣은 겁니다. 성폭행 범죄. 그러니까 특강법을 안 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함께 있었던 판사들도 몰랐던 거였고 이게 2심 재판을 넘어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2심 재판부가 봤는데 이거 뭐야? 특강법이잖아. 근데 왜 특강법을 처리를 안 해? 뭐야 이거? 특강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혹시 아십니까? 1심 재판에서 징역이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이 열렸다는 건 항소 혹은 상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피의자인 서 씨가 한 건 항소입니다. 아니면 검사 측에서 아니다 7년은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해서 상고를 한 것과 다른 문제인 거죠. 2심 재판부가 열린 건 서 씨 때문입니다. 7년이 너무 높다였죠. 해서 7년보다 그 이상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즉 2심 재판부에서 특강법을 넣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1심 재판부에서 검사가 그 부분을 넣지 않았고 판사도 그걸 몰랐다는 문제 때문에 2심 재판부에서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결국 징역 7년 6개월로 끝난 겁니다. 1심에 있었던 걸 확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어차피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가 얘기했던 말, 안 걸리면 되지. 13일 전에 했으니까. 아, 또 들어가면 되지. 실수하니까. 학습이 돼 있던 사이코패스입니다. 재판 들어가는 당시, 사건 조사를 받는 당시에도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현장 검증에 자신의 얼굴이 알려진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을 설득을 할 때까지 총 13끼를 굶습니다. 이유는 살을 급격히 빼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봐도 평상시 얼굴과 다르게 보이려고, 결국 자신의 얼굴을 완벽하게 가려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 안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보시면 살이 많이 빠지신 것도 보이실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사형이 마땅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무기징역이 맞을까요? 이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주는 게 맞는 생각일까요? 성범죄, 그걸 목적으로 했고 정말 처참하게 한 사람을 계획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가정을 파탄을 냈죠. 피해자 남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형은 어떻게 죽여야 사형입니까? 자, 이 범인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이유, 물론 교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하지만 더 꼼꼼하고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많은 국민들이 성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을 확률이 높다는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서진아는 지속적인 성범죄 치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모범생처럼 이수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을 받게 돼서 상담을 하는데 성범죄 및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에도 보호관찰자와 연락을 하고 아무런 낌새 없이 살았습니다. 즉,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보호관찰 받고 성범죄 관련 이수 프로그램인데 잘 받았다. 그렇게 너희는 안심해라. 2012년 10월부터 총 36차례 면담지도, 통신지도 이런 모든 걸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겉으로 봤을 땐 치료가 잘 됐고 잘 감호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만났던 여경에게 마지막 말을 했죠.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마지막 여자니까 네 얼굴이 잠잘 때마다 떠오를 거야. 궁금합니다. 정말 현재 무기징역이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곧 우리에게 나올, 그리고 많은 성범죄자들, 과연 그들 중에 교화되는 사람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교화된 게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